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ICT를 경제의 주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대한민국. 며칠 전 스페인에서 열린 MWC에 큰 관심이 집중됐죠. 각종 새로운 핸드폰과 디지털 신기술이 발표됐는데 그중에서도 VR, 가상현실이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현실과 아주 가깝지만 현실이 아닌 가상현실. 때론 현실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을, 때로는 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둘 다 포용한 신기술입니다. 문득 우리 경제에도 VR이 있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척박해지는 경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VR, 즉 어떤 현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중점기획, 한국경제 위기와 해법 다루는 시간인데요. 공병호 박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내일 아침 경제신문을 미리 만날 수 있는 경제뉴스 브리핑입니다.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괜찮을까요?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 규모가 나왔습니다. 8천억 원이 넘는데요. 이 피해 어떻게 보상될지도 걱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를 드디어 통화로 인정했습니다. 잠시 후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연결이 아직 되고 있지 않는데요.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돌파했다. 관련 뉴스들 여러 가지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가 속도 때문인데요. 뉴스원 최명용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계부채 뉴스 지금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뉴스들이 아주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잔액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한 바와 같이 사상 최대치 증가폭도 그렇고 가계신용 대출의 질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1,200조 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네. 작년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 잔액이 1,207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02년 4분기부터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후 사상 최대 기록이고요. 1,200조 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년 2014년 말이 가계신용 잔액이 1,085조 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121조 원, 약 11.2%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네네. 특히 4분기에만 41조 원 정도가 증가를 해서 분기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가계신용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 회복, 전세 가격 상승 이런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이는데요. 네. 특히 작년 4분기에는 올해 들어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좀 강화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대출을 미리 좀 받겠다 이런 막차를 타려는 대출 수요자들이 몰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가계신용 대출은 이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공적금융기관 이런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에다가 결제전 카드 사용 금액 요것까지 더한 금액인데요. 네.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 가계 대출은 1,14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6조 8천억 원 정도가 증가한 거고요. 네. 판매 신용은 작년 말 잔액이 65조 1천억 원 정도, 약 5조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판매 신용 잔액 증가세는 조금 둔화됐지만 이 가계 대출이 크게 많이 늘어났고요. 이 중에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401조 7천억 원, 이 역시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오히려 제한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더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 내년 또 말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더 궁금해집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액이 집계가 됐네요. 8,152억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소한일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어느 정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총회를 열었는데요. 11일에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123개 기업이 가 있었는데 이 중에 120개 기업의 피해 규모를 이번에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고정자산 피해액이 5,688억 원,
재고 자산이 2,464억 원, 요거를 더하면 이제 8,152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협회에서는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자산만 이 정도이고 네. 거래처에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거에 대한 클레임을 걸 경우에 그거에 대한 보상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13년에 중단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피해액도 약 1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이번 개성공단은 이번엔 폐쇄이기 때문에 이 피해액 규모가 그 당시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교복 대란 또 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분들의 또 일자리 문제까지 지금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휘발유를 리터당 1,027원에 팔겠다. 언뜻 보면 귀가 솔깃한데요. 굉장히 솔깃하죠. 네. 어제 어제 낮부터 어제 밤까지 하루 동안 일어난 해프닝인데 네. 미국에 나가 있는 이제 한국분인데 미국에서 스타트업으로 이런 서비스를 한번 해보겠다. 야심차게 사업 계획을 딱 내놨는데 네네. 알고 보니까 해프닝이었습니다. 네. 스타트업 기업인 지름이라는 곳에서 네. 베타 서비스로 이 휘발유를 리터당 1,027원, 경유는 790원. 지금 팔리고 있는 휘발유 값이 뭐 1,300원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250원에서 300원 정도를 리터당 싸게 파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획기적인 가격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지름에서 내놨던 사업 모델은 상당히 그럴싸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직접 수입을 해다가 네. 특정 창고에다가 넣어둔 다음에 개인이 필요로 하면 직접 배송을 해서 그 주유를 해주겠다, 이런 아이디어인데요. 네. 개인이 그 석유를 수입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관세를 면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개인의 사용 목적일 경우 일일 한도 12만 원 내에서 관세가 면제다, 이런 조항을 이제 이용을 하려고 네. 이런 사업 계획을 쭉쭉쭉 짰었는데, 관세청에 문의를 할 때 이제 관세사가 처음에는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대답을 했다가 네. 공식 질의를 하니 이거는 기업이지 개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관세 면세 조항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해석을 내린 거죠. 아예 사업의 기반 자체가 그러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하루 만에 죄송합니다, 베타 서비스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과 공증도 올렸습니다. 네, 오죽하면 또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왔나 싶습니다. 다음 얘기는 조금 짧게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그 가상통화가 드디어 정식 화폐로 인정을 받았네요, 일본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본이 법 개정을 통해서 가상통화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하겠다, 금융청이 직접 관할을 하겠다, 이런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금융청이 국회에 관련 그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할 예정이고요. 네. 그동안은 가상통화는 물건으로 취급이 돼서 금융청이나 이런 관할 부처에서 관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도 화폐로 인정이 돼서 가상통화 거래소도 금융청이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게 되고요. 법정 통화와 교환도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 미쓰비시 도쿄은행 같은 곳은 독자적인 지금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 IT 기반이 좋으니까 이런 좀 핀테크 쪽, 이런 가상통화 쪽 사업을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 내용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도토리 떠올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3시 마감한 따끈따끈한 장시황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서동필 수석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시장 상당히 좀 조용했다라고 총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69포인트, 0.09% 하락해서 1912.5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조금 상황이 나았습니다. 1.67포인트, 0.26포인트 상승해서 643.98포인트에서 마감을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상당히 조용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9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 투자자 역시 33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 역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오늘은 특별히 시장을 이끌 만한 주체가 없었다라는 점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34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각각 260억 원, 4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사주고 국내 투자자들이 팔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안정적인 장세를 보인다면은 굉장히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루에 팔고 사고 이런 변화가 더 급격해지겠죠. 아무래도 이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물론 2월도 그랬죠.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움을 겪다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는 좀 많이 안정을 되찾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팔 사람들은 팔고 또 다시 저가에서 살 사람들은 다시 다 사고 이러다 보니까는 다시 관망세에 들어선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격변의 시기에는 파는 쪽, 사는 쪽이 좀 많이 싸움을 벌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활발해지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숨에 한 6% 정도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조금은 좀 쉬어가자라는 분위기가 좀 시장에 더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제 오늘 소강 상태에 들어섰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경제 탐구 생활.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도 풀고 상식도 높이는 또 선물도 받는 경제 탐구 생활 준비했습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공연 티켓 선물 일주일에 한 쌍 드립니다. 이 선물은 금요일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퀴즈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것의 우려가 영국은 물론 유럽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오늘의 사실 퀴즈입니다. 이걸 네 글자, 영어를 만들은 네 글자로 부르는 건데요. 자, 이것이 현실화되면 영국뿐 아니라 유럽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국은 이것과 관련해 6월 23일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요. 얼마 전까지 탈퇴보다는 잔류하겠다라는 여론이 지지를 받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핵심 힌트 드리겠습니다. 영국을 뜻하는 말이죠. 브리튼과 나가다라는 말을 뜻하는 엑시트의 합성어입니다. 영국의 EU,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공동체, EU 탈퇴를 의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그렉시트, 2번 브렉시트, 3번 카시트. 네, 여러분 답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전해드립니다. 국내 한 대형마트가 온라인 쇼핑과의 최저가격 경쟁을 선포했습니다. 기저귀에 이어서 분유까지 온라인 쇼핑과 전쟁을 벌이듯 가격을 내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거
소비자에게 좋기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피해가 오진 않을까요?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내 대형마트들은 주로 오프라인에서, 즉 시장에 가서 사듯이 대형마트를 방문하는 손님 위주였는데 지금 온라인 매장과의 경쟁을 예고하면서 엄청난 최저 가격을 얘기하고 나섰거든요. 이렇게 나서게 된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만큼 이제 오프라인 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시장하고 비교해 볼 때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세가 상당히 계속 지금 둔화되고 있고요. 네. 온라인 쇼핑은 성장세 10%대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그 오프라인 입장에서는 이제 온라인 성장이 상당히 이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조금이라도 더 싼 물건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가격 차이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온라인 쇼핑의 이용이라는 것이 꼭 가격 때문만은 아니고요. 가격이 물론 주된 것 중에 하나지만은 또 편의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대에 바쁜 분들이 필요한 아무 때나 또 아무 공간에서 원하는 상품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온라인에 어떤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형마트가 이런 위기감 때문에 분유, 기저귀 가격을 35%나 39% 굉장히 큰 가격폭을 기준으로 내렸는데 이렇게 가격을 낮추는 게 가능할까요, 교수님? 네, 뭐 가격이 낮출 수 만약 있다 그러면은 그 유통업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비용 부분들에서 비용을 얼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아마 그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납품 단가에 있어서도 낮아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이런 경영에 있어서 어떤 그런 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뭐 이렇게 줄인다 그러면은 또 하나가 또 이제 이익을 그만큼 또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그런 여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할인 폭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은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낮춰질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은 아니 그러면 그간 비싼 돈 내지 않았냐 이런 배신감이 드실 거고요. 정상적이지 않다면 소비자들한테도 이런 가격 인하에 대한 부담이라던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당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경쟁이 많아져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좀 더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소비자에게는 여러 가지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과당 경쟁이 되고 지나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 할인 자체가 정상을 넘어서는 할인이 될 경우라면은 사실 지속적으로 되기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제 또 제조업의 납품업체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거래에서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떤 방법을든지 간에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러다 보면은 어떤 품질 저하도 올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라는 부분도 따를 수 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도 볼 수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품질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피해인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마트는 이제 납품을 받고 있는데 이 납품업체들에게 부담이 다 전가될 경우 결국 품질 저하가 예상되고 또 납품업체들의 힘든 고통도 예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이 가격 할인이 어떤 유통업체가 갖고 있는 자체 경쟁력을 통해서 이것이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면은 모르지만은 이것이 구매의 어떤 단가를 낮추는 방법에 의해서 의존한다 이게 심화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납품업체는 상당히 좀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손실을 보면서까지 또 판매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는 이제 납품업체가 받는 피해가 클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대형마트 측에서는 뭐 이윤을 줄이고 매출을 늘리겠다, 즉 박리담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 사실 납품업체들은 지금부터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여러 가지 인터뷰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없을까요, 교수님? 네, 지금 이제 불안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할인 문제는 계속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에도 이런 이 구매에 있어서 납품업체와 또 대형 유통업체 간에 이런 뭐 이 구매 단가 같은 그 인하 부분들 때문에 사실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러한 이제 인하 폭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 될 경우에 지금 납품업체의 피해가 사실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런 불공정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러한 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대형 유통업체들도 이렇게 그 납품 단가를 자꾸 인하시켜서 이게 어찌보면 어떻게 쥐어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격 할인을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이 대형 마트들 결국 온라인 마트들 혹은 온라인 업체들과의 경쟁력에서 일단 이기기 위해서 지금 아주 좀 위험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 이 최저가 전쟁 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마트와 대형 마트의 최저가 전쟁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이런 데서 뭐 가격 경쟁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은 뭐 인하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일시적인 건 모르지만은 지속적으로는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프라인은 온라인하고 어떤 차별적인 어떤 그런 장점을 부각시켜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 매장으로 오는 것이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뭐 좋은 장점들을 많이 부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 봅니다. 그래야 되지 뭐 굳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은 서로 어떤 그런 장점들이 다 다른데 남의 장점들을 그대로 모방해서 한다 그러면은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차별적인 장점을 결국에는 이제 뭐 지역 소비자에게 친화적 좀 친근감이라든가 왜냐하면은 온라인이 가져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오프라인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네.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그런 장점을 살리는 경쟁력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예, 경쟁 자체도 조금 걱정이고 소비자 피해도 걱정이지만 좀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경쟁이 되도록 저희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네,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에서 마련해드리고 있는 중점 기획, 한국경제 위험과 기회입니다. 위기, 이 속엔 위험, 기회 다 있죠. 자, 지금 듣고 계신 음악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발디 사계 중에 겨울입니다. 봄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겨울이 될지 이 어려운 상황 짚어주시는 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뜨겁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공병호 경영연구소의 공병호 박사님 모셨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그때 질문도 조금 더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지난번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박사님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약속을 지킨 것 같아서 좀 예, 마음이 고맙습니다. 편합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위기 진단이 첫 번째 시간이었고 이제 예. 2부에서는 기회와 희망 이렇게 잡았었는데 위기 진단만으로도 시간이 참 부족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말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게 분식 개혁하지 마라. 예. 예,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발전이 병행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얘기인데 사실 그 부분은 경제적 리더십에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쫙 정리하면은 네, 출구가 있죠. 맞습니다. 지금 그건 보시죠. 공이 이제 목표니까. 한국 사람들 욕심 많죠. 그 사람들이 에너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면하다. K-팝 같은 걸 보면 다 우리가 이렇게 열정이 있는 거예요. 흥이 있고. 네, 그런 사람에다가 그다음에 인프라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 항만, 정부 인프라 잘 돼 있고. IT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모들이 또 다 바깥에서 공부시킨 애들이 많아가지고 인재가 참 많이 돼 있어요. 네, 글로벌화된 그런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지난 한 5, 60년 동안 사업을 해보신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업가들이 많고 모든 게 다 잘 돼 있는 이런 환경에서 2%대 성장을 해 나간다는 것에서 우리 자신이 좀 부끄럽게 여겨야 되지 않겠냐. 네,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국가적인 큰 어떤 꿈 같은 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산업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민주화. 그럼 이제 그 다음 꿈은 우리가 통일 한국을 건설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통일 한국이란 큰 드림을 국민 앞에 제시를 하면은 통일 한국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이야기예요. 결국 지갑이지 않습니까? 사실 비용의 문제죠. 우리가 경제력을 가져야 북한 동포들을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국민들이
성장을 향해서 진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에너지를 규합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왜 이렇게 없냐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없을까요, 박사님?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IT라던가 인재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라는 이제 공이 중요한 목표가 지금 실종된 상태거든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네. 그런 방법에 물꼬를 전혀 뚫지 못하는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방법들입니까? 60대, 70대와 달리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걸 왜 못하냐 이야기죠. 그럼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청년들 실업이나 이런 청년들 이제 실업 문제 또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 맞습니다. 100조 플러스 200조 플러스 돈 몇 푼 지어주면 애 낳겠습니까? 그건 애 낳는 젊은 사람들 데리고 물어보면 돼요.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네. 가장 중요한 건 주거비 부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일자리 문제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교육 문제예요. 그러면 저출산 문제도 다른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같이 한국의 경제 사회 구조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울만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 외곽을 조금만 나가면 지하철이 연결된 모든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비닐벨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또 이 땅을 좀 수용을 해가지고 집가를 낮춘 상태에서 아기를 낳는 사람들에게서 좀 값싸게 대량 공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파격적인 발상을 할 수 없냐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는 그린벨트다. 40년, 50년 전에 계속 사람이 평창하던 시대 때 만들어진 그 제도를 저는 그런 제도를 성역화된 규제라고 봅니다. 성역화된 규제다. 예.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위기는 딴 위기가 아니고 저는 생각의 위기라고 봅니다. 아, 생각 자체부터가. 생각의 위기죠. 생각의. 예. 지난 시간에 이미 2012년부터 장기 경제 침체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비판도 해주셨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사실 이 인구 문제가 경제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렇죠. 근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시 해결하려면 생각, 정치 기반자의 리더십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읽혀졌는데요. 예, 저는 서울의 한강 보면서 어느 나라 도시에서 이렇게 좋은 강을 끼고 있는 수도가 있습니까? 네. 거기 지금도 어부들이 고기 잡아요. 그렇죠. 하구에서는. 한강 하구에. 네. 거기 배가 좀 다니면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네. 그게 수상스키나 이런 걸 배우면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다 오페라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난 좀 젊은 사람들이 내각에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아. 캐나다가 좀 그랬었죠. 예. 이 프랑스도 경제장관이 39살이니까 네. 제가 나이를 먹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네네. 50대 중반입니다. 제가 30대 일을 하던가 하고 50대 중반하고는 아주 많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발상, 뭔가 이렇게 좀 역동적인 그런 부분들은 사람이 좀 젊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조금 활력이 더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파격적인 발상. 네. 안 된다. 그거 옛날에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꾸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 네. 예.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 해주셨는데 애청자 한 분이 이제 노인 복지 문제를 사실 거론했었습니다. 비용 얘기를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진국들이나 몇몇 국가는 그 복지 자체를 또 다른 이 경제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서 하나의 성장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다. 복지 자체가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시각 때문에 공공섹터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죠. 네네. 저는 극히 위험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신분을 가지신 분들 더 늘리게 되면은 세수를 더 확보해야 될 것이고 네. 세금 부담을 높이면 세금 부담이 높여진과 동시에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 줄여나갈 거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그런 사고가 앞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앞으로요. 예, 그러니까 네. 저는 옳고 그런 걸 떠나가 시대가 선택하는 것은 예상이 돼요. 네네. 공공섹터를 늘려가지고 유럽식으로 가자. 그럼 전체가 다 주저앉는 체제가 되겠죠. 네. 이미 지금 저는 한국의 사회 정치 시스템 전체가 간접 부분이 지나치게 비대해 가지고 거기에 사용되는 그런 자원의 비효율적인 그런
배분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좀 이렇게 내려앉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 그런 속도에 더 강력한 속도감을 더하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공부문이 무슨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또 비대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라는 거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성장도 결국 트리클 다운이 되느냐라는 논란. 지금 세금 통계를 보게 되면은 한국의 상류층들이 세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담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부유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굳이 가하지 않더라도 정액 소득 봉급자 가운데 50%는 지금 세금을 내지 않죠. 소득세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양극화 문제의 가장 큰 문제도 성장의 낙수 효과가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나라 전체의 보통 사람들의 지갑은 성장률의 좌우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낙수 효과가 얼마나 있나 없나 그런 논쟁을 떠나서 그냥 양극화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좀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국가가 추구해야 될 그런 목표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조금 더 명확히 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지난 시간에 진단하셨던 얘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단순화하라는 건 사실은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한 중요 조건인데요. 자, 이제 진단에 대한 얘기 뭐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조금 기회와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사례가 좀 인상 깊더라고요. 좀 발상의 전환을 했거든요. 새롭게 기업 활력을 부여하고 오히려 이 위기 때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은 서비스업도 앞으로 잘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한국 사람들의 기질에 잘 맞는 게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제조업 기반을 잃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예, 그게 5대 주력 상품이든 뭐든 이 제조업 기반 근데 제조업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경쟁력이 우리는 전체적인 이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게 굉장히 강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해외 이전들이 촉진되면서 산업 생태계가 마치 머리에 한 부분이 둥치째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산업 생태계 전체가 약화되면서 그 산업 전체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우리 사회가 제조업을 좀 더 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고치면 되겠느냐. 네. 그거는 그냥 예, 국책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하루만 고민하면은 제조업 환경, 제조업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뭘 하겠느냐는 부분을 금세 정리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문제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따라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잃으면은 우리는 다 잃는 겁니다. 네. 이 점을 한국 사람들이 정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예. 예. 지금 미국과 중국도 다시 그 제조 공장, 즉 생산 기지를 자국으로 이전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금융업이나 의료산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강점은 제조업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가 된단 말이죠. 예. 그 점이 너무나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신산업 사업 한번 해보신 분은 알죠. 새로운 사업 하나 일으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제조 환경이 뛰어난 그런 국가, 그런 지역,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고치면 될까? 그래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예. 자, 뭐 경제 원로나 또 여러 경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일관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원점에서 다시 한번 구조를 바꾸자, 체질을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무조건 뭐 낳으라고 하지만 사실 낳으면 그 아이가 경제활동 인구가 될 때까지는 최소 20년, 30년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가 성장해가면서 젊고 또 유능한 그런 인재는 가장 경제에서 중요한 그런 요소 가운데 하나죠. 네네. 그래서 정말 인구 절벽과 같은 그런 출산 절벽과 같은 그런 문제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 봉착한 중장기 과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회가 늙어가기 때문에 점점점 유권자들이 출산보다는 노인들에게 더 많은 그런
편익을 제공하는 쪽으로 맞습니다. 예.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늙어가면은 지금 일본처럼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는 그런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출산율을 올리는 거가 이 단기적으로는 성장률 제고 정책과 맞물려서 출산율을 올리는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박차를 가해야 되고 그것을 한국 사회 구조개혁과 연결해 나가는 네. 그런 묘미를 우리가 발휘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얼마 전에 김무성 대표께서 이민을 허락하면 된다. 네. 조선족 인민들은 동질적인 문화권이니까 조금 나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 경험을 정리하는 그런 글들을 보면은 어떤 인민자가 올 때 그 양반의 종교, 문화, 역사적 경험들을 다 갖고 오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예. 제시한 걸 봤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인구를 지금 경제 문제에서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종합해 봤더니 제 생각에는 인재의 가치, 사람의 가치를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라. 예,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힘을 가졌던 거는 교육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열이 높았고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따라잡았는데 지금 이 경제 위기 해법을 위해서 교육 문제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책에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산업화 시대 참 좋은 교육이었죠. 양질의 근로자들을 양성해서 배출하는 거가. 그런데 엄정하게 이야기하면은 장유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 교육은 상당히 많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한국 교육이 교육 관련된 관료 제도가 너무 비대해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교육 분야도 시장이 주도하는 창의 혁신이 이루어지기보다도 관이 지도하는 방식으로 많은 부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입시 지도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게 다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비 부담이라는 부분들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와도 바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교육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구조개혁 노력이 공공 부분에 대한 개혁 노력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제 노인들의 빈곤 문제도 과도한 그런 교육비 지출과 연결이 많이 돼 있거든요. 네. 참 한국 사회에 주는 부담이 많은 분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뭐 교육 분야에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 흑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공교육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시장 원리에 의한 자발적인 창의성, 경쟁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고요. 자, 이제 뭐 마무리해 가야 될 시간인데 요즘 시기가 그렇습니다. 뭐 다들 이 군사 무기 관련된 뉴스 아주 많이 듣는 시기거든요. 지정학적 위기 또 분단이라는 것이 어떤 악조건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체제 경쟁을 유발하는 어떤 긍정 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에 어떤 동력을 되찾을 때 어떤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까요? 일단은 한중일 가운데서 중국과는 가치 동맹을 하기는 힘든 나라입니다. 네. 중국은 근대 국가 경험이 없고 시민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잘 안 되죠. 지금 이번에 핵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국방이라든지 이런 문제, 가치와 같은 문제는 한일 관계 또 한미 관계를 좀 더 공고히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중국과는 가치 동맹은 아니지만 어떤 상업적 이익을 나눠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섭섭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갖고 나가야겠죠. 북한 문제는 한 20년 정도를 뒤돌아왔는데 그 폭정과의 악과의 타협이라는 건 사실상 역사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좀 더 이렇게 엄정하게 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걱정을 하는 거는 현재 각 나라들이 대부분 어렵기 때문에 단 앞으로 몇 년 정도는 환율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다 자국 가치 합의를 떨어뜨려 가지고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나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험한 파고를 잘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대부분 경제 위기는 환율이 크게 변동할 때 발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엔화 가치에 굉장히 우리가 민감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보고 이제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 잘 대비를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기가 힘든 부분이니까 네네.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공병호 경영연구소장 공병호 박사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경제는 누구나 판단을 하지만 또 경영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인터뷰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두 번의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 또 많은 분들에게 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회 되면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병호 경영연구소 공병호 소장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 수사대. 네, 경제생활 안전하게 지켜주는 시간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대응팀 김범수 팀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저희랑 처음 이제 인사 뵙고 얘기하는데 많은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일명 레터피싱이라는 것도 지금 등장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초에 가짜 금융위원회 공문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사례가 금융감독원에 제보되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은요, 전화를 걸어서 금융거래 정보와 같은 이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방법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레터피싱은 전화를 거는 것뿐만 아니라 공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동시에 이용하는 거죠. 네. 자, 전화로 지금 범죄에 연루됐으니 통장에 가서 빨리 돈을 꺼내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공문서까지 만든다. 신분증까지 위조하는 것도 있었는데 비슷한 사례로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여름인데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속해서 가짜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네네. 그 당시와 차이점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우편물을 먼저 발송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이 전화해서 전화가 걸려오면 송금을 유인하는 수법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먼저 전화를 걸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위조된 정보기관 공문서를 증거 자료로 이렇게 보내는 수법이라는 거죠. 예. 이것 자체도 사실은 큰 범죄인데 정말 어디까지 이 국민들의 돈을 호시탐탐 노리는지 범죄자들 정말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보자는 서울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입니다. 네. 경기 북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은 네. 제보자에게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 150명을 검거했고 당신 명의가 도용된 대포 통장이 발견됐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비슷하네요. 네. 네네.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계좌 추적 및 자금 동결 조치를 취하기 전에 네. 본인의 예금을 금융위원회로 보내면 안전 조치를 취해주겠다. 이러면서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여기까지도 기존 보이스피싱과 좀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부터 차이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제보자가 그럼 증거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사기범이 가짜 금융위원회 공문을 네. 팩스로 보냈습니다. 네. 이 공문의 제목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으로 네. 금융위원회 직위까지 찍혔기 때문에 네네.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꼼꼼히 살펴보면 네. 임종용 금융위원장 명의가 아니라 네네. 김종용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아, 좀 부실한 점도 있긴 하군요. 예, 엉성했죠. 네네. 그래서 제보자가 이제 이걸 보이스피싱으로 인지하고 네네.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금융 범죄를 저지르는 이 보이스피싱 범들 목소리도 들려주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이런 신종 수법이 등장하는 이유 어떤 이유입니까? 예, 지금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런 신종 수법이 등장하는 이유는 금융감독원이 작년에 그는 목소리를 통해서 네. 실제 보이스피싱범들의 목소리를 공개했습니다. 네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기존의 수법에는 더 이상 쉽게 속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그 작년 말에도 그 금융사기 대응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 국정명의를 도용해서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처럼 이 보이스피싱이 점점 교묘해지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문서까지 보내는데, 자, 예방을 하기 위한 요령을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금융사기 의심되거나 내지는 공문서 의심될 때 어떻게 예방하면 될까요? 일단 정보기관 명의의 공문서를 받게 되면요. 네.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공문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 될 텐데요. 네. 전화를 하기 전에 반드시 발송자 주소, 발송인, 전화번호 등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네. 특히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서 무슨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면 네.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에 전화를 걸어서 네.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금융사기 대응 팀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경찰서 112나 금감원 콜센터 1332로 문의를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범죄, 좀 교묘해지고 있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대응팀 김범수 팀장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임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대기업같이 업무 솔루션을 쓰고 싶고 비용은 부담되고. 걱정 마세요. 중소기업용 업무 포털 비즈메카 이지가 있잖아요. 결제, 인사, 회계 등 18가지 핵심 솔루션이 무료. 홈페이지에서 무료 용량을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KT. 첫 만남부터 두근거렸죠. 운명이다 느껴질 만큼. 그날부터 5년 넘게, 30대부터 10년 넘게 이 선택이 제 피부의 운명을 바꿨어요. 제 날 믿어지나요? SK2 피테라 에센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김우성의 생생경제, 포스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퀴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답은 2번 브렉시트입니다. 브렉시트. 자, 그렉시트 주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리스도 한번 EU를 나가려고 했죠. 그때 나온 게 그렉시트였습니다. 가무성님의 활력 있는 진행 좋습니다. 라고 정답 보내주셨네요. 네, 가무성 아닙니다. 네, 생긴 것도 다르고요. 자, 공병호 박사님 출연해서 아주 좋다, 시원하다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결혼도 못하는데 출산은 무슨 배부른 소리입니까? 국가가 도와야 합니다. 이런 주장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전 한국은행 총재 박승 총재 불러서 이야기 또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정답자는 6835님입니다. 정답 2번 브렉시트. 용인에서 굴삭기 조종하고 있는데 패권 상차합니다. 먼지 때문에 물이 너무 그리워요 하셨네요. 네, 알칼리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생생경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생을 위한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